오늘 낮 경기도 안성에 있는 상가 건물 공사장이 무너지면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제주도는 벌써 곳곳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전 해안가에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객선 운항은 전면 통제됐고 항만도 모두 폐소됐습니다. 새만금에 있던 잼버리 대원들의 철수가 마무리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출국 전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며 원인 규명보다 성공적인 마무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대적 감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잼버리 행사가 모레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군 복무 중인 BTS 출연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팬클럽인 아미는 갑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흉악범의 경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곧 입법 예고됩니다. 네, 오늘 낮 경기도 안성에 있는 상가 건물 공사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 사고로 지금까지 노동자 5명이 다쳤고 최소 2명이 매몰된 걸로 파악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건 조금 전 낮 11시 50분쯤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공사장 일부가 무너져 노동자들이 깔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하고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노동자 2명이 매몰되고 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몰된 노동자 가운데 1명은 조금 전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전해졌는데요. 다른 부상자들은 임시 응급치료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9층짜리 상가 건물을 새로 짓는 도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9층 바닥이 8층으로 무너지면서 노동자들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추가 붕괴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성시도 굴착기와 크레인을 출동시켜 구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오부터 대응 단계를 높여 특수대응단과 인접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모두 현장에 투입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한 비바람뿐 아니라 폭풍 해일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태풍으로 인한 지역별 위험 시점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아직 괜찮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잠잠합니다. 무더위도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밤 사이에는 그 밖에 내륙으로도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자세한 특보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그 밖에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특보는 앞으로 전해상과 내륙 전 지역으로 더 확대할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고비입니다. 강원도와 충청, 전북과 경북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가 되겠고 서울 등 수도권은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가 위험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 해안가에서는 폭풍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다가오면 강한 비바람에 시설물이 날아갈 수 있어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최대한 외출이나 외부 작업은 자제해 주시고요. 창문이나 창틀은 테이프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하수구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침수와 또 시설물 붕괴가 우려됩니다. 계속해서 태풍 정보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가고 있는 일본에서는 수십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신칸센이 멈췄고 항공기도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6호 태풍 카누는 일본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섬 앞바다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몰고 오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규슈 남부 지역에 최대 40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서일본과 태평양 방면의 총 강수량이 평균적인 8월 강수량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관측되는데 이동 속도까지 느려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태풍은 흰남노에 비교해서 70%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 같은 우려에 22만 세대, 4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구마모토와 가고시마를 잇는 신칸센 운행은 중단됐고 항공기 16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태풍은 일본 서남부 규슈에 접근한 뒤 내일 오전쯤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를 향해 태풍 카눈이 빠져나온 뒤에도 이르면 이번 주말쯤 새로 발달한 7호 태풍 란이 일본을 관통하기 시작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태풍은 우리나라에도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 해안가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해안과 내륙에서도 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조금 전 조용성 기자 리포트 보신 대로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의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를 기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심에서 반경 165km 이내 지역에선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간판이 쓰러지고 자동차가 뒤집히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시설물과 신호등 위태로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YTN 사이언스 취재진이 직접 강풍의 위력을 실험한 영상 보고 계십니다. 초속 10m인데 바람이 부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눈을 뜨기 어렵고 대화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초속 10m인데 들리세요? 뭐라고요? 초속 20m의 더 강한 바람을 실험해봤습니다. 비를 피하고자 쓴 우산이 찢어져 의미가 없어지고 휴지통과 간판은 맥없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을 지녔습니다. 이 정도면 거리를 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할 정도죠. 그렇다면 초속 30m의 강도 어떨까요?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간판이나 지붕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바람인데요. 초속 30m의 바람입니다. 똑바로 서기는커녕 난간을 잡지 않으면 바로 날아갈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듭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의 경우 낡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습니다. 초속 40m가 넘어가면 큰 바위가 날아가고 도로의 자동차도 전복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카눈. 제주도에는 초속 25에서 35m, 남해안 일대에는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전국에 강한 바람과 비가 동반될 거로 보이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해서 남북으로 관통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력까지 강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태풍 상황 전망해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일단 지금 태풍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 강도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 좀 더 그 태풍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태풍이고요. 일본 규슈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쪽입니다. 그런데 이때 태풍의 반경이 워낙 넓어서 우리나라 남부지방까지는 현재 비구름이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에는 초속 35m의 돌풍을 동반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남해 수온이 높아서 북상하며 조금 더 발달한 강한 태풍으로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태풍이 남쪽으로 들어왔다가 북한으로 이동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 9시 경남 남해안에 우선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북진을 해서 영호남 경계를 따라서 충북을 지나 밤 늦게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모레 새벽에는 북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태풍의 강풍 반경, 그러니까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구역이 무려 350km, 그러니까 남북한을 다 덮을 정도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특히 동쪽 지역, 영동과 영남은 위험 반원에 속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남북으로 관통하는 태풍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제가 취재한 태풍 전문가들에게 모두 물어봤는데요. 하는 말이 이런 태풍 처음이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은 오른쪽으로 전향해서 동해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태풍 카누는 남해안에서 약간 서쪽으로 휘듯이 내륙을 관통해서 수도권을 간타하는 경로를 택합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이런 태풍이 없었고요. 기상청이 발간한 태풍 백서에 비공식적으로 1909년, 그러니까 114년 전에 114년 전에 13호 태풍이 비슷한 경로로 움직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에도 있었고 타이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피해가 좀 어땠습니까? 모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았는데요. 지난 1일부터 엿새 동안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100여 명의 사상자와 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공항도 폐쇄됐다가 7일에야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타이완도 북부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산사태와 도로 파손이 속출했고요. 일본 규슈는 현재 태풍 위험 반원에 들었습니다. 1만 가구가 정전됐고 40만 명이 대피했으며 신칸센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네, 일단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좀 피해가 크겠습니까? 네, 이런 경로의 태풍이 처음이라 피해를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한 태풍이 상륙해서 내륙을 관통하기 때문에 폭우와 폭풍 피해가 동시에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이 비상이지만 특히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드는 영동과 영남의 피해가 더 심하고 해안가에는 폭풍 해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상하고 있는 게 6호 태풍이고 7호 태풍이 또 벌써 만들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호 태풍 란이 어제 오전 9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 남동쪽 먼 바다에서 북선이 나고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보이는 이 태풍입니다. 이 태풍이 7호 태풍 란이고요. 이 태풍이 현재 북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서진을 하게 되면 일본 도쿄분에 상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후 진로는 상당히 유동적이지만 현재 기압계의 위치로 봐서는 이동이 약간 동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유두입니다. 폭염에 이어 태풍까지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모레까지 문화체험 활동을 소화하고 K-팝 콘서트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콘서트 출연진 조금씩 확정되고 있는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이 그룹입니다. 네, BTS입니다. 세계적인 스타 BTS가 나온다면 총체적 난국의 잼버리의 구원투수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게다가 현재 BTS 멤버 가운데 진과 제이홉은 군 복무 중인데요. 여당에선 국방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국방부는 소속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어렵다. 이럴 때 BTS만이 저는 BTS를 비롯해서 우리 한류를 중심에서 이끌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무너진 국격을 회복할 수 있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어떤 청소년들한테 희망과 또 치유의 시간으로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BTS가 좀 이번에 마지막에 11일 날 공연이나 이런 거에 가능한지 한번 타진을 해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실제 준비 중이신지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뭐 관련 부처 그리고 또 그 해당 그 연예인들의 소속사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BTS 구원투수설에 팬클럽 아미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린 성명서에서 정부의 강압적 요구로 콘서트에 참여하는 건 민주주의 퇴행이라며 공권력 갑질이라고 반발에 나섰는데요.
잼버리 사태로 풍비박산난 국격을 되살리는 부담을 왜 BTS에게 지우냐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성일종 의원은 자신은 BTS 병역면제 특례법을 발의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BTS를 사랑한다며 차출하자거나 억지로 뭘 시키자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역으로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BTS의 두 멤버나 또는 앞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는 또 다른 BTS 멤버들에게 이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을 언론이나 팬들은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염려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아마 소속사라든지 BTS 멤버들 또 BTS를 사랑하고 있는 많은 아미 분들이 제가 국방에 있으면서 20대와 21대에 BTS의 어떤 역할, 국격을 상승시키는 문화의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면제를 통해서 국가의 기여도를 더 해주자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오해는 안 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답할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멤버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설령 참여한다고 해도 군 복무 중인 멤버들이 함께 이틀 만에 공연을 준비할 수 있을지 여러 논란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은 모두 100곳이 넘는 곳에 분산됐습니다. 그만큼 안전관리하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숙소마다 경찰을 배치했고 관내 지정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에 남아있던 잼버리 대원 3만 7천여 명이 분산된 곳은 수도권과 충청권 8개 시도입니다. 서울 17개 숙소에 3천여 명, 경기도에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64곳, 1만 3천여 명이 머무는 등 128개 숙소에 체류합니다. 잼버리 정신을 고려해 최대한 여러 나라 대원들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려 했지만 수용 인원에 제약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한 나라가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숙소라는 게 지금 저희가 긴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앞서 수도권 호텔로 이동한 영국 대원 4천여 명까지 뿔뿔이 흩어진 4만여 대원들의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8일 오전에도 인천에 머물던 영국 대표단 10대 소녀가 온열 질환을 호소하며 추가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할 지자체에 관내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숙소별 보건 담당자를 지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경증 환자 이동수단과 중환자 응급 이송 체계 마련을 당부하고 대규모 참가자가 수용되는 일부 시설에는 상주 의료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각 숙소에는 공무원과 경찰관 등이 배치돼 외부인 접근 등을 막을 예정입니다. 정부 내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최소 1명 이상씩 배치돼서 청결 상태라든가 안전을 확인할 거고 또한 경찰이 그 구역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비 피해를 막기 위해 야외 활동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오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K-팝 콘서트에서의 수송과 다중인파 관리까지 안전사고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원들이 출국하기 전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새만금, 영지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잼버리는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정부는 모든 대원들이 출국하기 전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잼버리 대원들은 오늘부터 각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K-칼처로 일컫는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태풍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안전 제일 원칙 하에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일에는 K-팝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한 콘서트가 되도록 모든 기관이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태풍이 예보됐던 만큼 잼버리 행사 주최 측도 대비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워낙 엉터리 대비책이다 보니 실제로는 무용지물이었고 뻘밭 야영이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잼버리 개최지가 새만금으로 선정된 건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공사는 4년이 지나서 진행됐습니다. 기반시설 용역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전에 입찰이 마감됐고 샤워장 급수대 설치나 방제업체 선정, 폐기물 처리 입찰은 올해가 돼서야 입찰이 마감됐습니다. 공사할 시간 반년도 채 안 됐던 겁니다. 결국 급하게 진행된 준비 작업은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야영장은 배수가 안 돼서 물이 고였고요. 샤워장은 부족하다 못해 내부가 보이는 간이시설로 설치가 됐죠. 방역 작업을 했다는데 화상벌레에 모기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개영식은 폐기물을 쌓아둔 채 진행됐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결국 대원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태풍도 미리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대비를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대응 매뉴얼을 보면 태풍이 심각해지면 실내 구호소로 대피하도록 342곳을 마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나 다목적 시설로 일부는 학사 일정과 겹쳤고요. 일부는 식사시설이나 화장실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명목상 지정만 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전국으로 대원들이 흩어져야 했던 이유도 이것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새만금의 문제점 역시 1, 2년 사이 새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이미 4년 전인 2019년 농식품부 직원들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보면 간척지에서 개최했던 일본 잼버리 사례를 통해서 불안 요소를 인지했다고 돼 있습니다. 배수와 그늘 문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화장실 숫자 역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점은 알고만 있었고 대비는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정부는 다시 모든 지자체를 동원해 수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고 추가 예산도 들어갑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인 경찰은 이메일이 발송된 인터넷 주소 IP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회 도서관.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335 모인 직원들 옆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방마다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검부까지 전부 다. 거기까지 전부 다 탐지기관이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살해와 폭발물 테러를 협박하는 이메일이 발송되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이곳 국회 도서관부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을 긴급 투입해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특공대 포함 경찰 30여 명과 탐지견 4마리가 5층짜리 건물 전체를 샅샅이 수색해야 했습니다. 일단 반 나눠가지고 이쪽 창고 다 끝났어? 네, 지하 1층 창고랑 전기실이랑 기계실이랑 다 봤어요. 지하 1층 다 본 거예요? 다 봤습니다. 문제의 이메일은 서울시 공무원 여러 명에게 발송됐는데 오늘 오후 3시 34분까지 이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고 적었습니다. 폭탄의 설치 범위는 서울시내 도서관 반경 334m라고 적었지만 도서관을 특정하진 않았고 지하철에 폭탄을 설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메일은 일본의 한 법률사무소 계정으로 발송됐고 메시지 작성엔 한국어와 함께 영어와 일어가 동시에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서울시내 도서관 등에 대한 수색과 함께 이메일이 발송된 인터넷 주소 IP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선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계정을 훔쳐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에 피싱 범죄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경찰은 국회 경내에 대한 경비도 강화했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그 공무원 근무자 빼고는 뭐 저기 만약에 그 상황이 돌아가면 가용 있는 다 추정. 민주당은 이 대표가 어제 국회 방호처에 경내 경호를 받고 퇴근했지만 경찰의 국회 밖 경호는 사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예정됐던 공개 일정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테러 협박 메일이 발송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일순간에 묻지마 테러 대상국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자부심 중 하나는 바로 안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에 대한 테러 예고 이후 매우 불편하게도 여기저기서 경찰관들이 경호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국력의 낭비이기도 하고 보기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신림동과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나 자신을 지키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정당방위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정당방위의 조건과 관련 사례까지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호신술이나 호신용품과 더불어 관심이 폭증한 단어,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량이 평소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 출동 전에 스스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형법은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을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방위를 규정합니다. 공격을 당했을 때 방어하는 행동이 불법에 해당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정당방위 사례는 지난 2015년 군인이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예비신랑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빼앗기며 자신도 숨진 서울 공릉동 살인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살인범을 숨지게 한 행위를 두고 긴박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택할 시간이 없었다며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고 검찰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고된 위험을 대비한다거나 누군가 나를 때린다고 상대방을 방어 목적 이상으로 폭행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작년 행인이 뒤에서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하자 밀치며 저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방어 행위를 넘어선 거라며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1992년에는 수년 동안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여성이 계부를 살해한 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거라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탓에 법조인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이 공격을 멈췄는데도 반격을 이어가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하나만 머리에 넣어둔다면 방어다. 방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공격 의사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현실적인 행동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긴박한 순간에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로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이 형법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며칠 내로 입법 예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엔 검찰이 필요한 법 적용을 하면 된다면서 법무부도 국민 불안을 덜 수 있는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통해 살인 예고글이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법엔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운 날 시원한 계곡만큼 좋은 피서지는 없지만 막상 가게 되면 수많은 식당 불법 시설물 때문에 얼굴이 찡그려지게 되는데요. 계곡을 사실상 점거하고 음식값으로 수십만 원을 요구하는데 지자체와 산림청이 아무리 단속해도 벌금을 냈으니 되지 않느냐 식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수기 주말엔 하루 4천여 명이 찾는 북한산 우이동 계곡. 목 좋은 곳에 가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근처 식당에서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뒀습니다. 물가로 내려가는 길이 식당에 막히면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선 계곡물에 발을 담그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식값은 웬만한 사람은 깜짝 놀랄 만한 수준입니다.
수리랑 이런 거 얼마 정도 나온 거 한 상에? 한 상에 25만 원. 세트가 25만 원이지 술값을 따르고. 길만 틀어막은 게 아닙니다. 계곡물을 끌어와 식당 안 수영장에 채워넣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온 오염수는 별다른 여과 조치 없이 계곡으로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시설물도 오염수 무단 방류도 모두 불법이지만 식당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니지, 어디를 그전에 불법이야. 이곳 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사항은 지난해에만 60여 건. 그 행정 명령을 해서 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뭐 이제 처벌을 하는. 하지만 식당 한 곳에 부과되는 변상금은 평균 200만 원. 손님에게 백숙 8쌍만 팔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불법을 저질러 얻는 이득에 비해 처벌은 터무니없이 약하다 보니 올해도 바뀐 건 없고 피해는 계곡에 피서를 온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늘어나는 민원에 지자체도 올해 처음으로 합동 단속반을 꾸린 가운데 자연도 훼손되고 또 계곡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불편함이 있고 또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곡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서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자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근본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들이 계곡을 무료로 개방 이용할 수 있으면서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식당이 준비가 돼서 거기서 좀 이제 취식할 건 취식하고 물놀이는 물놀이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 수사를 놓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는데 국방부는 명령을 어겼다면서 역으로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사단장이 현장에 지시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이 소속된 부대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건 지난달 18일입니다. 처음부터 수중수색을 했던 건 아닙니다. 주로 하천 옆을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시 운영됐던 단체 SNS 대화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먼저 다음 날 사단장이 방문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 찔러보면서 탐색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부분이 사단에서 수중수색 지시를 내린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점호 때 추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듭 강조된 건 군의 기본 자세를 유지하자는 것. 사단장과 사령관, 국방부 장관의 방문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중수색을 앞두고 있었지만 사단장의 지시사항에 안전은 없었습니다. 해병대라는 게 잘 보이도록 빨간색 티를 입고 작업하라거나 경례가 미흡했다며 군의 자세만 지적했습니다. 특히 카메라에 노출되는 걸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대원들의 스카프는 강한 햇볕을 가리는 게 아니라 표정을 감추는 용도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내린 이상한 지시라고 군인권센터는 비판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군의 기본 자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더 기본이어야 할 구명조끼 착용 지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아들이던 고 최수근 상병은 수중수색에 나섰다가 물살에 휩쓸려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에 지급되는 방탄복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탄물품 획득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내 공인기관에 의뢰해 방탄복을 24시간 동안 해수에 완전히 담근 뒤 관통 여부 등을 확인했는데 해수 침투 저항 성능이 미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할 수 없지만 해상작전 장병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기아 전기차 EV9 주행 중 동력 상실과 관련해 기아가 현재까지 생산한 EV9 차량을 전량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라고 본 겁니까? 네, 국토부 담당자는 이번 결정 배경을 안전상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보도로 드러난 도로를 달리다 차가 멈추는 현상이 중대한 제작 결함이라고 교통당국도 판단한 겁니다.
EV9 동력 상실 원인은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파악됐습니다. 통신 불량이 발생하면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수 있는 결함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제작한 EV9 차량 8,300여 대 모두가 리콜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판매된 2,500여 대와 판매되지 않은 5,800여 대가 포함됐습니다. EV9을 몰다 차가 멈추는 현상을 겪은 운전자가 이달 초 새 차량을 무상 교환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문제가 발생한 차량을 분석해서 세부 원인 파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YTN은 현대차 기아 전기차종에서 주행 중 동력 상실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를 위해서 17개 지자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안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와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폭우를 동반한 장마가 고용시장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21만 명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쳐 2년 5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68만 6천 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21만 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들어 3, 40만 명 안팎을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 명 선으로 크게 둔화한 겁니다. 지난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소폭입니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일용직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상용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일용 근로자는 18만 8천 명, 임시 근로자는 14만 4천 명 줄었습니다. 경기 영향을 받아온 제조업과 건설업 감소세도 이어졌습니다. 제조업에서 3만 5천 명 줄어 7달째 감소세를 보였고 건설업에서 4만 명 넘게 줄어서 8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농림어업에서도 4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 취업자 수가 3만 5천 명 줄면서 2년 5개월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돌봄 수요 증가와 외부 활동 증가로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고용이 늘어 여성 고용이 활발해졌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 제조, 도소매 이런 현재 조금 감소하고 있는 산업군에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여성은 반대로 이제 보건이라든가 숙박 음식점업에 종사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좀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같은 달 대비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역대 최저 행진은 이어졌지만 청년층 고용 악화는 여전합니다. 15살에서 29살까지 청년층 취업자 수는 13만 8천 명 줄어 9달째 감소했습니다. 40대 취업자도 6만 1,000명이 감소해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에도 폭염과 태풍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제약될 것이라며 수출과 투자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뉴욕 증시가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중소은행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은행주를 중심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전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일부 중소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은행업계와 경제 전반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경기도 성남의 한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 바로 SPC 계열사인 샤니의 제빵 공장이었습니다. 지난해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부터 지난달 손가락 골절까지 유독 SPC 계열사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일단 이 다친 노동자 지금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다친 노동자는 50대 여성 A씨입니다. 10년차 숙련 노동자였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2층 규모의 대규모 이동형 반죽통에 배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사고 발생 30여 분 만에 근처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다행히 병원에서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수술까지 무사히 마쳐서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작업을 원래 2명이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잘 지켜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CCTV 등을 확인을 했는데 사고 당시 2인 1조 근무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와 함께 일하던 동료는 5년차 직원인데요. 이 사고 당시 다친 A씨는 기계 아래쪽에서 이 반죽을 다른 통에 쏟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동료인 B씨가 A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작동 버튼을 눌러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동료 B씨를 포함해서 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나서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성남 샤니 공장은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네, 유독 SPC 계열사에서 이런 사고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게 좀 있습니까? 네, 일단 대표적인 사고로 지난해 10월 경기 평택 SPL 제빵 공장에서 벌어진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이 SPL은 파리바게트에 빵과 반죽 등을 납품하는 계열사인데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지난해 10월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 당시 여성은 밤샘 야간 근무 막바지에 혼자 소스를 나르다가 참변을 당했는데요. 이 소스 배합기 덮개를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당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SPL 공장에서의 사고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40대 남성 노동자가 2도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5월에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 체인에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곧이어 6월에는 30대 남성 노동자가 기계를 도치다가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사고가 난 경기 성남 샤니 빵 공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SPL 제빵 공장 사망 사고 발생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 4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서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지난달 12일에는 5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마찬가지로 기계에 끼어서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사고는 심지어 이 손가락 골절 사고 발생 한 달도 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발생을 한 건데요. 이렇게 유독 SPC 계열사에서 노동자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으니까 SPC에 대한 비판 여론 역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SPC 측의 대응도 좀 논란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SPL 사망사고 당시 SPC 측은 사고 다음 날에도 공장 가동을 이어가고 또 고인의 빈소에 빵을 놓고 가는 등 여러 태도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 국민적 공분이 커져서 불매운동까지 일기도 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째가 되어서야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해 SPC 그룹은 반죽통 사고를 인지한 즉시 전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고요. 또 긴급 회의를 통해서 현장 CCTV 등을 분석해서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SPC가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 또 어떤 대비를 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직원 사망 사고 직후에 3년 동안 총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안전장비 도입과 시설 보수, 그리고 작업 환경 개선 등에 약 165억 원을 투자했다고 SPC 측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고 발생 직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사고 발생 직후에 허영인 회장이 말한 대국민 사과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전반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말한 허 회장의 발언이 무색하게 SPC 계열사 사고 지금까지 끊이질 않고 있죠. 안전관리 시스템 여부를 넘어 노동자 산재에 대한 회사 차원의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지난달 12일에 샤니 공장 손가락 골절 사고의 경우에는 이 본사인 SPC가 사고 발생 후에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19에 신고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까 현장 책임자가 빠르게 조치했다는 게 SPC 측의 설명이긴 합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고가 이렇게 잇따르는 만큼 기업이 노동자 안전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과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결국 변호인 퇴정으로 파행됐습니다.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재판부 기피 신청서와 증거 의견서,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고 퇴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지난 2019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 보고를 했다고 증언했다며 해당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과 증거에 대한 의견은 자신이 동의한 사항이 아니라며 변호인이 사전에 내용을 공유한 적도 없었다고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파행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증거인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보스라는 표현을 써가며 사법 방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실명으로 거론된 의원들이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돈봉투 관련해서 지금 수수 의원으로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이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 관련해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돈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되셨죠?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 언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이달 하순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일본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의 명분으로 활용한다는 노골적 의도인데 정부는 우려나 유감 표명은커녕 일본의 결정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왜 존재하냐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간담회에 초등학생을 참석시킨 것과 관련해 어린이들까지 정치 선전 선동의 도구로 내세운 비교육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